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세 법률주의인지 애교 중심주의인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소득세법, 양도세 분야에서 문제가 최종 1주택 규정이에요. 최종 1주택 규정. 이게 이제 소득세령 154조 5항입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너무 자주 바뀌었고, 이거를 한번 보시면요, 가령 이제 이 거주주택이 있어요. 거주주택이 있고 이게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18년을 거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2주택 3주택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빌라였거든요. 빌라여 가지고 임대 등록을 해 놨어요. 임대 등록을 해 가지고 지금 이게 2016년 8월에 등록을 해 가지고 단기 4년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기가 이제 말소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2, 3이 돼 버린 겁니다. 일반 주택으로. 2020년 9월에 이제 자동 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재테크를 위해서 1주택, 2주택, 3주택이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거를 팔아 가지고 비과세 하고 싶은 거예요. 비과세 하고 싶었을 때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임대 중일 때 이거를 팔아버리면 됐는데, 임대 중에 이거 팔아버리면은 이 거주택 비과세 되는데 이제 단기가 없어버린다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자동 말소 돼 버리니까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주택 이 부분을 양도를 했어요. 왜? 양도 차익이 가장 낮으니까. 그렇게 이거를 언제 했냐면 2021년 1월 달에 양도를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고가주택이면 9억까지는 비과세, 이 부분은 이제 중과가 되느냐 아니면 일반 세율로 하느냐,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2월 이거는 중과는 일반 세율로는 2월 17일 개정으로부터 해가지고 일반 세율 해줄게 라고 되는 거고, 2월 17일 이전에 팔아버렸으면 이거는 중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달에 팔았기 때문에 중과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1주택, 2주택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1주택이 있고 2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3주택이 양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주택을 비과세를 받고 싶어요.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첫째가 이제 154조 1항 1세대 1주택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다 팔아야만 1주택이 되잖아요. 다 팔고 나서 그러면 1주택을 받으려면 또 154조 5항에 해가지고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가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거는 지금 팔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팔아가지고 비과세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파리 대책입니까? 파리 대책에 의해 가지고 보완 대책이 있잖아요.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가 된 경우에 세제 혜택이 뭐가 있느냐? 이거는 5년 내에만 팔면은, 일반 주택을 팔면은 155조 20항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을 팔면은 비과세가 된다 이거죠. 5년 내에만 팔면은. 이 말소 시점이 2020년 9월이니까
여기서 2025년 8월까지만 팔면은, 이 사이에 팔면은 이거는 비과세가 된다 라는 게 되죠.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냥 누르랄라 해가지고 뭐 별거 어려운 것도 아니네 라는 게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하나를 더 생각한다 이거죠. 상담자가 요즘은 내 집 일이고 이게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누구보다 당사자들이 제일 많이 알아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 의심을 한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현명하신 분인데 의심을 왜 했느냐. 자, 그러면은 이게 155조 20항이 적용이 되더라도 전제가 또 155조 1항을 전제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155조 1항을 154조 1항이 기본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2년 보유, 2년 거주인데, 2년 거주, 보유 거주인데 154조 1항이 또 이게 적용이 되려면은 154조 5항이 또 적용된다 이거예요. 최종 1주택으로서 보유가 2년이고 또 그 동안에 2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최종 1주택.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해라 라는 게 이게 이 취지거든요. 이거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든지 지금 어려워 죽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155조 20항은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비과세 해주겠다는 말인데 중요한 건 그 속에 또 154조 1항의 요건은 갖춰야 된다. 갖춰야 되다 보니까 보유 거주 요건을 갖추다 보니까 최종 1주택으로서 154조 5항의 최종 1주택으로서 갖춰라 라는 규정하고 뭔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최종 1주택으로서 갖춰야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지금 얼른 팔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2년을 보유를 해야 되는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2주택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로부터 2년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2주택을 임대로 다시 돌리고 장기 임대로 다시 돌리고 나서 이 시점으로 1월 달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2년 이상 있다가 팔아야 되는지 헷갈려 죽겠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한번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답이 나올 것인가.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되는 것 같다 라는 거죠. (154조 5항을) 보면요, 여기가 또 이제 2월 17일 이전에는요 모두 양도예요. 모두 양도.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했을 때 그 1주택을 보유하게 날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 3이 있잖아요. 3이 2021년에는 이런 식으로 출발하면 여기에다 적용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2021년 이전에만 해도요. 그러면 이때 내가 이제 1 있고 2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2021년에는 이제 이거 처분해버리고 이렇게 된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되느냐 라는 논란이 쌓여가지고 애교를 냈잖아요. 기재부에서. 이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해주겠다. 이 경우에는 안 해주고 어떤 경우에 해주냐 이런 식으로 2021년에 다주택으로 된 경우에만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규로 또 이렇게 법 하나 고치면 법문을 이렇게 딱 보면은 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 법문을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니까 처음에는 법을 고쳐놓고 154조 5항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경우 해가지고 한 열 몇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된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된다. 아니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해석을 해주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 법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말을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해줘야만이
이해가 그걸 봐도 맞나?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154조 5항이라니까요. 왜? 이거를 가지고 명백히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둘 중에 하나죠. 천재든지 아니면은 아주 아만이 강하든지 무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뭐가 떨어지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러면 모두 물리상으로는 모두 양도를 해야 되니까 이 삶을 다 양도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이 최종 1주택 그러면 그때부터 이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가져라 라는 것이 물리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는 아직 안 팔았어요. 3만 팔고 그러니까 2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154조 5항이 적용이 안 된다. 물리적으로 보면은. 물리적으로 보니까 적용이 안 되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팔아도 된다 이거죠. 팔아도 되는데 2주택자가 어떻게 해서 비과세를 받느냐. 죽어도 깨어나도 154조 1항으로는 안 되죠. 단지 155조 20항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주택을 가져도 1주택으로 비과세 해준다 라는 것이 155조 20항인데 155조 20항으로 봐도 일반 주택이 2개인 경우에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155조 20항으로는 아무리 봐도 이게 비과세가 안 돼요. 안 되는데 단지 파리 대책으로 자기가 발표한 거 이 대책으로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법을 뭐든지 조세 법률이니까 조세 법률에 의해 가지고 비과세도 해주고 감면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대책 만들어 놓고 중과도 내가 대책으로 중과해 버리고 내 말 지금 대책한 이후부터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전부 다가 감면 같은 거 일제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대책해 가지고 내가 선심 서줄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진 말소된 거고 자동 말소된 경우는 내가 법문회하고는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데 그냥 내가 비과세 해주는 걸로 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과세 해주는 걸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154조 5항하고 이게 충돌이 되는가 안 되는가 또 그런 여지가 남는다 이거죠. 물리 해석으로 보면은 이게 154조 5항이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54조 5항이요 예전에는 또 모두 양도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월 17일 날 그러면 양도가 아니고 증여한 경우는 어떻게 될래? 그리고 이혼해 가지고 재산 분할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래? 용도 변경 주택을 그냥 상가로 용도 변경해 버린 경우는 어떻게 할래? 라는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2월 17일 날 또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이 증여도 처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양도를 전부 다 양도 말고 처분이 다 해 가지고 이 증여도 처분이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처분이 될 수가 없죠. 이제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내 재산 내가 가져오는 거니까 처분이 아니니까 재산 분할로 넘어간 거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용도 변경 주택을 상가로 바꿔버린 거 이것도 처분으로 본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처분의 개념으로 보고 1주택 외에 다른 거를 증여를 한다든지 용도 변경을 한 경우에 해가지고 1주택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무조건 다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라 라는 식의 이제 논리가 바꿨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바꿔요. 154조 5항을 저거를 누가 도대체 개정을 해가지고 이걸 만드는 사무관 그 사람이 세제실에 누구냐 이거 실명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 세법을 지금 26번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6번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법을 이렇게 고쳐도 자기 마음대로 수시로 고치는 거 아니에요. 1월 1일 날부터 적용한다 해놓고 또 2월 17일 날 처분으로 얼른 또 바꾸고. 그러니까 법 하나를 바꾸는데 세법 하나를 바꾸는데 26번을 바꿔도 전혀 민망해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미안하다는 생각도 없고 이렇게 내가 보겠다 하면 그러고 나서는 이게 볼멘 소리 하고 왔으면 애교 하나 딸랑 내줘 가지고 나는 이렇게 본다 이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세 법률주의냐 애교 중심주의냐 이거 기재부가 자기가 나는 이렇게 보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 와가지고 국세청이 너희들이 왜 이런 식으로 아니 감사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법이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본다고 하느냐 너 애교가 법률하고 틀리지 않느냐 라고 건드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자, 그게 있잖아요. 이게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이 100채가 있어도 임대주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A가 이제 거주주택이 있다 이거예요. 거주주택이. 그러면 이 자체가 법문에 의하면 155조 20항에 의하면 임대주택하고 거주주택 일반 하나가 있을 때 1주택이 있을 때 155조 20항을 적용을 한다 이거예요. 비과세를. 그런데 여기가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이 하나가 있다 이거예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155조 20항에 의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비과세가 안 돼요. 155조 20항이 적용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적용이 된다고 자기들이 뭐를 하냐면은 이것도 애교도 아니죠. 그거 그냥 사전 답변 국세청 사전 답변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질의예신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쪽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쪽으로 155조 20항으로 해가지고 중첩 적용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중첩으로 중첩 적용해 주겠다. 이쪽으로도 비과세가 되고 이쪽으로도 155조 20항이 된다 이런 식으로 중첩 적용을 한다 이거예요. 한다고 해놓고 나서 그러면 이게 비과세가 된다 해놓고 나서 이쪽으로는 9억까지는 비과세 해놓고 나서 또 이거는 뭐냐면 1주택 2주택 3주택이니까 중과가 된다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아니 비과세 해주면서 여기다 중과 때리는 것이 법리상 안 맞지 않느냐. 법리상 도저히 안 맞는가 왜 하느냐.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를 중과를 배제하라고 3주택 이상에서 이거를 중과 배제에 167조에 3회 167조의 3회 어느 조항에도 없다. 중과 배제하라는 조항이 없으니까 우리는 중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3호를 넣어줘 가지고 이 경우에는 중과하지 마라 라고 된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비과세 하지 말라는 근거 규정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단지 이것이 비과세라고 이 중과하지 말라는 그 규정이 13호가 중과하지 말라고만 했지 비과세가 이게 비과세가 된다는 근거 규정은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감사원에서 와가지고 너희들이 국세청 너희들이 왜 이거를 비과세라고 한 근거를 내놔봐라. 법적 근거를 내놔봐라. 조세법률주의니까 조세법률주의를 내놔봐라. 법적 근거 내놔봐라. 그러면 못 내놔요 이게. 100%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 그것도 국세청 어떤 사건에 사전 답변 사건에서 내가 그냥 비과세로 보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왜 그 사건이 도대체 얼마짜리 사건이었냐 액수가. 그리고 또 청구인이 누구였느냐 그 대리인이 누구였느냐 그걸 따져봐야 된다 이거. 그 최초 사건 그 사전 답변 이게 중복 적용이 된다고 나온 그 사전 답변 사건을 보고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법적 근거 없이 이런 식으로 비과세 해준다고 나오면서부터가 뭐든지 다 일일이 꽈지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이거를 비과세를 안 해줘 버렸으면은 애당초 이런 문제도 생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과세 해주려면은 조세법률주의니까 법에다가 넣어버리면 되죠. 법률 개정 맨날 매년마다 하는 법률 개정을 조세법 개정을 세법 개정하는 것이 너무 쉽단 말입니다. 이게 매년마다 바꾸니까 우리 법무과에서도 뽑으면 맨날 번청해서 막 쥐어짜요. 그냥 빨리 내라고 하나씩 1인당 한 명씩 한 건씩 내라고 이렇게 막 짠단 말이에요. 왜 세법을 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느냐. 지금부터 세상이 좋아지려면요 세법을 제대로 바꿔야 된다. 제대로 이렇게 복잡하게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세상이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진짜로. 그리고 또 세법은 한번 만들면은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간에 못 바꾼다. 이렇게 해놔야 돼요. 못 바꾼다. 대신 납세자 유리 원칙이니까 납세자에게 유리한 거는 바꿀 수 있다. 수시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납세자를 불리하게 하는 거는 못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해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한번 세법을 바꿀 때 진짜 엄청 노력할 거 아니에요. 공청회도 하고, 공청회도 50번 이상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외국에 같이 뭐 주민투표를 해라, 뭐 아니면 뭐 투표를 해가지고 뭐 일정 동의를 얻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법을 함부로 못 바꾸게 해야 된다. 세법을 함부로 바꾸니까 애교 중심주의로 변질돼 버린다니까. 나는 이게 세법을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만들어 놓고 애교 하나씩 탁 던져 놓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본다 이런 식이에요. 나는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따라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사들이나 회계사들이나 밖에 있는 기장을 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국세청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거 기재부가 어떻게 애교를 내는가, 그거 하나만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을 안 본다 이거. 법률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일단 국세청하고 안 부딪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세 법률주의는 이거는 뒷전이고 애교만 쳐다본다 이거, 애교만. 그러니까 애교가 나는 이렇게 낸다 이거에 전혀 뭐 어떤 비판 의식이 생기지가 않아요. 일단 애교가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돼, 막 이렇게, 이게 답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애교도 얼마든지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애교는 내부적인 구속력만 있지. 그리고 이것도 사전 답변은 구속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정력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일반 대중적으로 퍼지지만, 구속력이라는 당의 사건에 대해서만 국세청이 구속받는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 감사원이 와가지고 너희들 이거 잘못했다 해가지고 다시 시정해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시 과세해라 이렇게 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과세전 적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과세전 적부심이, 그게 이제 제가 국세청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크게 문제된 게 환하교 라는 분이 그 감찰계장이었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부 고발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국세청 내부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검찰 수사에 연루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은 과세전 적부심을 다시 이 결정이 났는데, 채택 결정이 나가지고 과세하지 않는 걸로 났는데 이거를 바꿔버릴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운명이. 그런데 과세전 적부심은 공력력이 없어요. 그거는 없기 때문에. 왜? 불복이 아니기 때문에. 불복을 해야만이, 불복은 이의신청 고지 나오고 이후부터 불복이거든. 그러면 불복에는 공정력이 생기고 뭐 이렇게 다 이제 생기는데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전의 거는 과세전 적부심은 시혜를 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보니까 너한테 은혜를 베풀겠다 이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고지 안 하면 되겠네 이런 식이지, 법령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다시 고지하라 하면 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조세 법률주의를 전체적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국세청에서도 이 조세, 그러니까 법리적인 훈련을 꼭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세무공무원 돼가지고 6개월인가 이제 연수받고 일선으로 가버렸는데, 일선에 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건 경험이 없다 보면 윗사람한테 또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소통하는 문화가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다 하면은 자기가 이거를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무슨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떨어야 되는가 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과세하는, 일단은 그러면 과세하는 걸로 떨자. 왜? 과세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니까. 대부분은 감사원이나 다른 감사팀들이 와가지고 하면, 너 그 과세하지 않은 거 내놔봐, 인용한 거 내놔봐, 뭐 이 불복 사건에서 이걸 보지, 과세한 거를 너 왜 이렇게 부실과세했냐, 일단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잡아내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사의 경향도 확 바꿔야 된다. 과세하지 않아야 될 거를 과세한 거를 가장 중하게 여겨야 되고 바꿔야 된다 이거, 뭐든지. 그래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자료가 있다고 일단 과세하고 나서 알아서 불복하세요, 나는 법대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큰 소리 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2000년 2천만 원 미만의 과세 불복 사건에서 국세청이 96%를 이겨요. 그러지 않습니까? 2천만 원 미만의 사건을 가지고 납세자들이 얼마나 힘을 쓰겠냐 이거. 그런데 100억,
이게 넘는 고액의 사건에서는 국세청이 60%도 못 이긴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아니, 고액의 사건은 막 달라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당연하다고 인정하면서 막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막 154조 5항 뭐 이렇게 따져가면서 막 물리 해석하자 막 이렇게 달라드니까 못 이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지, 거품만 제거하는 거예요. 당연히 과세해야 될 거를 빼는 건 작업이 아니다 이겁니다. 거품을, 내가 너한테 거품을 안 먹여준 것만 해도 나한테 고맙다 라고 해야 된다는 현실이잖아요. 결국은. 왜? 거품을 뺐으니까. 고액의 사건에서 졌다는 거는 거품이라고 봐야 되죠. 부실과세라는 것이. 그러니까 거품을 뭐 먹여놓고 네가 알아서 불복해서 빼먹어라 뭐 이런 식이 되면 소액 사건은 불복을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고 그냥 내버리고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불만이 터지고. 그러니까 조세 법률주의가 가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은 법률의 강물이 도도하게 세정 현실에 흘러야 되고, 중요한 거는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다 법리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무슨 위원회 같은데 이런 게 가보면요, 액수 이거를 과세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과세 처분을 취소하느냐 뭐 이런 거 하면서도 나는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나는 이렇게 본다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 숫자로 해가지고 다수결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무슨 근거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본다겠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봐달라. 긍정적으로 봐달라. 유리하게 좀 봐달라. 그러니까 이제 알면 용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비라는 말이 나오는 거.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거품 걷어내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더라. 제가 겪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조세 법률주의로 가야 되는 것이 아직도 참 지고지난하다. 이런 식으로 세법을 너무 쉽게 바꾸고 아리까리하게 바꾸고 법문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답인가? 그리고 맨날 법문 바꿔놓고도 법률 개정해놓고 또 자꾸 애교 내놔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에게 알아서 맞춰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법률 개정한 의미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맨날 여기 납세자가 골탕만 모이고 세무사들도 알지도 못하고 도대체 누가 한테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청원이 그게 있대요. 부동산 거래 분석원 만들어지면 거기에다가 양도세 계산하는 부서 좀 제발 좀 만들어주라. 내가 세무사 전문가 뭐 변호사 다 찾아봐도 세무서에도 찾아봐도 10명을 사람을 만났는데 전부 다 틀리더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게 애매하게 아리까리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아리까리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쳐다만 보고 있는 거, 애교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내가 애교 받아줄게 라고 하면 그것도 용역이 되는 거죠. 대가 받고 또 애교 내가 이렇게 질의해 줄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사전 답변 해줄게 뭐 이거 질의 회신 해줄게 이런 게 다 용역이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